정신적인 개념, 자본, 유철 동현화는 이제 우리가 발전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진보를 이뤄낼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재산에 대한 자익대 우익의 논쟁을 초월해 그런 구태의연한 투쟁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피할 수 있었다. 합법적인 재산은 단순한 소유권을 초월하는 것이다. 앞서 2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것은 사람들이 자원에서 자본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생각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겨야 한다. 합법적인 재산은 자산에 대한 소유권 설정 및 등록, 자산의 소재 파악에 필요한 지도 제작 시스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생각의 도구로 기능해서 사람들이 잉여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산을 명시화한다. 합법적인 재산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사회 계약의 테두리로 이끌어서 그들이 사회의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해 협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잘 정비된 합법적인 재산 체제의 두드러진 특징은 정신적으로 친숙한 개념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형태로 등록된 자산에 대한 지식을 확보하고 조직한다. 또한 자산과 자산의 잠재력에 대한 자료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까지도 수집하고 통합하고 조합한다. 요컨대 자본은 자원을 명시하기 위한 재산체제를 사용하는 서구의 능력에 의해 탄생한 결과물이다. 오직 인간의 정신을 통해서만 자산이 지닌 인류를 위한 의미를 확인하고 깨달을 수가 있다. 혁명적인 공헌을 하였다. 우리는 오감만으로는 확대된 시장의 복잡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자신과 우리가 보유한 자원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사항을 요약한 경제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우선 재산체제는 이런 기능을 수행한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 자산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별하고 그것들이 다른 자산들과 연계되는 측면을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자산을 변형시킨다. 또 우리가 자산을 쉽게 조합하고 분할하고 활용해 가치를 증대할 수 있도록 자산을 다양한 형태로 명시화한다. 우리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산을 재조합할 수 있는 형태로 명시화하는 재산의 능력은 바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다. 왜냐하면 경제성장이란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수하고 합법적인 재산체제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자산의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한 지식을 연계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매개체다. 그것은 감각의 한계 너머의 현실을 나타내는 방식이다. 제대로 된 재산 명시화 문서는 자원의 경제적인 잠재력을 포착하며 잠재력을 키울 수 있다. 그것은 단순히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하여 명확하고 요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장치다. 재상기록은 토머스 아퀴나스가 말한 궁수활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목표를 향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나타낸다. 우리가 보유한 사물의 경제적인 측면을 명시하고 그것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범주로 구분한다. 따라서 재산문서는 자산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그만큼 자산의 가치를 증대한다. 자산 가치는 자산의 조회와 거래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되는 만큼 증가한다는 이 개념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널드 코즈가 주장한 것이다. 기업의 본질에서 기업은 관리와 통제를 통해서 거래 비용을 대폭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립했다. 자산에 내재한 자본을 표출하는 재산의 잠재력은 번영을 이루기 위해 인류의 최고의 지적인 전통에서 비롯되었다. 수천 년 동안 위대한 현자들은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실체들로 구현된다고 말해왔다. 플라톤은 유명한 동굴의 비유에서 우리는 동굴의 입구에 등진 채 묶여있는 채소나 다름없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는 고작 동굴의 벽에 비친 그림자뿐이라고 설명을 했다.
이에 비유는 우리의 운명을 인도하는 수많은 사물과 현상들이 결코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바로 이런 까닭에 인간 운명은 우리의 현실에서 일부를 차지하는 가상적인 부분에 접근하고 이해하기 위한 명시와 체제를 고안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내기 위해 그토록 노력하는 것이다. 마가렛 보데는 인간이 창조한 가장 위대한 소산들 가운데 일부는 새로운 명시와 체제들이다 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아라비아 숫자 화학식 악보에 사용되는 음표와 같은 기호 체계도 포함된다. 수학과 통합적인 재산 체제 같은 명시와 체제는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는 결코 이해하고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세계를 다루고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런 체제들을 철학자 데니엘 데니엇은 정신의 인위적인 확장이라고 불렀다. 명시를 통해 우리는 세계의 핵심적인 측면을 실제로 전환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켰다. 철학자 전설은 어떤 현상의 고유한 물리적인 특성만으로 수행될 수 없는 또 다른 기능을 갖는 상태가 존재할 때 우리는 보편적인 합의를 통해서 일부 현상들에 대한 새로운 상태를 설정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개념의 세계에서 실체를 조직한다는 것은 철학의 핵심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는 이것을 중간 영역이라고 명명했는데 이 영역은 은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전원 체제를 제공한다. 네트워크에서 사회는 끊임없이 확장되는 잠재력의 범위를 규정한다. 결국 합법적인 재산은 이처럼 아주 특별한 것으로 단순한 소유권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다.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강력한 이빨을 지닌 호랑이나 늑대와 달리 육체적으로 아주 약한 동물인 인간은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합법적인 환경을 창출하기 위해서 정신을 활용했다. 명시와 체제의 적, 아주 우습게도 자본주의의 적들은 언제나 자본의 가상적인 기원에 대해 자본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데 됐다. 그들이 너무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바로 자본주의의 이런 가상적인 측면이다. 경제적인 공포에서 폴 에스터는 자본주의를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다. 자본주의는 물질의 공간뿐만 아니라 가상의 공간까지 모두 침범했다. 그것은 역사상 유례없이 부를 몰수하고 은닉했다. 몰수한 부를 기호의 형태로 은닉해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다. 기호는 오직 가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초상적인 교환의 주체가 되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폴 에스터는 전통적으로 가상의 현실에 대한 경제적인 명시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 자본의 가상적인 측면에 대한 이런 두려움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인류 문명이 물질적인 세계를 운영하기 위해 명시와 체제의 새로운 사용 방식을 고안할 때마다 사람들은 항상 의구심을 품었다.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서 돌아왔을 때 유럽인들은 중국인들이 금속이 아닌 종이화폐를 사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유럽인들이 이내 그것을 연금술이라고 비난했다. 유럽은 19세기까지 명시화된 화폐를 사용하지 않았다. 최근에 등장한 대형 화폐들, 이럴 때는 신용카나 전자화폐도 공식적인 인정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가치의 명시화가 물질적인 차원을 초월해서 가상적인 차원으로 전환되면서 사람들은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담보를 통한 저당 따위의 새로운 형태의 대형 재산은 부가적인 자본의 형성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경제생활에 대한 이해를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은 컴퓨터 속 가상현실의 공간에서 소유권과 주식과 채권을 거래하는 자본주의자들보다 땀 흘려 일하는 소련의 노무자들과 들판에서 소변을 보거나 공장에서 기기를 돌리는 남미 노동자들의 모습에서 훨씬 더 편안한 기분을 느끼는 성향이 있다. 마치 명시와 문서를 다루는 작업이 먼지가 날리고 기름이 튀는 작업보다도 훨씬 더럽게 느껴지는 것이다. 문서에서 돈과 사이버 기호에 이르기까지 모든 명시와 체제와 마찬가지로 재산문서도 수많은 지식인들에게 사기와 부정의 수단으로 여겨졌다. 명시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정치인식의 형성에 막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나는 명시화 체제, 특히 자본주의 명시화 체제가 개척과 정복에 사용되었던 방식과 그것이 대다수의 운명을 극소수의 손에 쥐어주었던 방식에 대해 반자본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다.
이 책에서는 합법적인 문서가 명백한 정복 활동에 사용되었던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명시와의 기술은 근대화의 초석이다. 글과 전자 앞에 사이버 기호와 재산문서를 아무리 비난하고 혹평한다고 해도 결코 그것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명시와 체제를 더욱 단순하고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문화적인 편견.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가 빌 게이츠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천재성을 제외하면 그가 거둔 성공에서 문화적인 배경과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미국의 합법적인 재산 차지는 그의 성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 만약에 특허권이 없었다면 과연 그 많은 소프트웨어 혁신을 이룰 수 있었을까? 만약 시행이 가능한 계획이 없었다면 그 많은 거리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었을까? 이러한 책임 체제의 보험 정책이 없었다면 초장기에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했을까? 자본을 고정하고 저장하는 재정 기록이 없었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을까? 적절한 형태로 명시된 재산이 없이 얼마나 많은 자본을 유치할 수 있을까? 만약에 스톡옵션이 없었다면 그 많은 사람들을 백만장자로 만들 수 있었을까? 그 곳곳에 산재한 영세 산업을 조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방대한 규모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을까? 재산을 상속할 수 없다면 그는 어떻게 자신의 제국에 대한 권리를 자녀들과 동료들에게 물려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강력한 통합적인 사회 계약에 근거한 재산체제가 없었더라면 빌 게이츠를 비롯한 서구의 모든 기업가들은 결코 성공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특권층이 자본주의에 성공하려면 특정한 문화적인 배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전에 따져볼 것이 있다. 먼저 개발되던 국가와 과거 사회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들이 자본을 창출할 수 있는 재산체제가 확립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살펴봐야 한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잉여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물려받은 명시와 도구의 효율성과 자신들의 문화에 내재된 가치를 혼동해왔다. 그들은 종종 특정 집단이 특권을 획득하는 힘이 다른 문화에서 개발되는 명시와 체제를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고 잊고 있다. 예를 들면 서구에서는 국가를 조직하기 위해서 고대 로마의 법률 제도를 모방하고 정보의 전달 유지를 위해서 알파벳과 아라비아 숫자를 도입했다. 오늘 서구 사회의 엄청난 혜택을 바라준 것이 바로 합법적인 재산체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결국 수많은 서구인들이 이처럼 자본주의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요인으로 자신들을 물려받은 노동윤리나 종교에서 비롯된 존재에 대한 권위를 손꼽았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은 모두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존재에 대한 권위나 삶의 근원도 갈등주의나 이득에 있을 리는 없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비서구 지역에서 실패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연구 항목은 대부분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실험할 수 없는 문화라는 제목의 가설로 남아있는데 그 문화의 혜택은 우월감에 사로잡힌 이 세계의 소수 특권 계층에게만 돌아오고 있다. 언젠가 우선 정치 제도와 재산법의 도입으로 인한 확실한 효과가 입증되면 이 문화에 대한 논쟁은 이내 사라져버릴 것이다. 하면 포린 어피어스에서 파리드 자카리아는 이런 견해를 제시했다. 문화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여기서 문화는 박은호와 추상적인 표현의 어려웠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현상에 대한 설명을 위한 문화를 말하는 것이다. 문화적인 설명은 꾸준히 지속되는데 이유는 지식인들이 그 방식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더불어서 사회 현상에 대한 연구가 신비하고 복잡한 작업이라는 현상을 더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문화는 자체적으로 형성되고 변화된다. 수많은 문화적인 태도, 취향, 기호 이면에는 그것들을 형성하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힘이 내재되어 있다. 이 말은 결코 문화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은 모두 문화적이런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고유한 취향과 기술과 행동 양식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이런 특징들 가운데 어떤 것이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것이고 어떤 것들이 경제적인 법적인 환경에 의해 형성된 것인지 파악하는 일이다. 그러면 이집트와 페루에서 일어나는 부동산에 대한 무단 증거가 오랜 유목 생활을 했던 아랍인들과 안데스 산맥에서 경작 생활을 했던 케추아족의 전통에서 비롯된 현상인가? 아니면 이 두 나라에서 부동산에 대한 합법적인 재산권을 획득하는 데 공동적으로 15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란 말인가? 내 경험으로 판단한다면 무단 증거가 일어나는 원인은 대체로
후자 때문이다. 만약에 사회의 계약을 반영하는 안정된 메커니즘을 통해 토지에 증정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대부분 합법적인 경로를 사용하게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불법적인 경로를 고수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오늘날 문화적인 요소라고 여겨지는 대부분의 행동은 사람들의 인정적인 개인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합법적인 재산 체제에 진입하는 데 따른 상대적인 비용과 그 혜택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에 의한 결과다. 합법적인 재산은 문화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들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나는 재산이 그 자체로 어떤 특정한 문화에 대해 모순된 측면을 갖는다고 생각지 않는다. 베트남과 쿠바, 인도의 이주민들은 미국 재산법을 적용하는데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만약에 올바른 이해가 뒷받침된다면 재산법은 모든 문화를 초월해서 서로 다른 문화들 간의 신뢰를 증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물리적인 재산과 지적인 재산을 조합하는 비용까지도 절감할 수 있다. 합법적인 재산은 서로 다른 문화들 간의 교환 비율을 설정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공통된 기준을 제시한다. 이런 기준이 있기에 그들은 서로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요.